초로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도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ALS 전화면접다. 그 어디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 두 개 준비했습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월화 실시에서 어제 발표했던 전국 1,011명 ARS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월화수 3일 동안 진행했던 NBS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MBS에서는 윤석열 후보 35.0, 이재명 후보 32.0, 안철수 5.0, 심상정 4.0, 태도 후보 23.0 이렇게 각각 나왔고요.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44.1, 이재명 37.0, 안철수 4.0, 심상정 3.8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예. 자, 리얼미터 조사는 조금 퍼센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다는 많이 쫓아왔다. 그렇죠. 이럴 때문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약보합. 본격적인 조정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 발표된 조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좀 약보합, 컨벤션 효과가 좀 소멸한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좀 대종을 이뤘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조사 대비해서 좀 강보합, 그래서 이제 추격에 좀 시동을 걸었다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썼었는데 어쨌든 이번 조사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 전차 조사 대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MBS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있던 한국갤럽 조사 이 다 전화 면접인데 전화 면접은 역시 이재명 후보가 좀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거의 근접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오차범위 안으로 접근했는데 지지층이 이제 민주당도 결집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민들이나 유권자들 보시기에 굉장히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어떤 거는 초박빙으로 붙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그 좀 격차가 더 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큰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윤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그리고 중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의 흔들림이 지금 상당히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저는 요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반등은 안 했지만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 이제 지지층이 좀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윤석열 후보가 엊그제 생방송 도중에 2초 동안 1분 한 30초 동안 침묵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뉴스로도 많이 나고 조회수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몇백만 명이 이제 봤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영향을 안 미친 것 같네요.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뭐 관심 있는 사람들 흥미롭게 지켜볼 대목이지만 좀 해퍼닝으로 보고 거기 이제 그런 데 과도하게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조금 큰 것도 많은데 그런 거 좀 지엽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봅니다. 예, 그게 직접적으로는 안 미쳐도 이제 간접적으로는 사람들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고 젊은 층은 그 장면을 보고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교 무대에서 저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재연되면 또 개발되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로 이제 그렇죠. 비화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호남 지지율 이재명이 잘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호남 지지율이 이재명한테 다 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이렇게 답보 정체를 보이고 있는 핵심적인 현상은 뭐냐면은 선거란 것이 흔히 말하는 게 동심원 만들기, 동심원 키우기라고 하고 선거에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른바 도미넌트 콜리션, 그 핵심 주도 그룹을 만드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 지역으로는 호남, 이념적으로는 진보, 또 이제 그 경기 여기서 이렇게 새가 붙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전체 지지율 답보 정체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봤으면은 특히 호남에서는 아직도 그 70%를 잘 넘는 조사가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근데 물론 투표 가면 좀 다르겠지만 예년보다는 조금 예년에 이제 다른 후보들 민주당 후보군들 보면은 70, 80 수준을 나왔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60 중후반 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저는 이제 과거 표심이 뭐 달라졌다, 기존이 달라졌다라고 보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과거만큼 높이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를 도우기 위해서 경선에서 좀 붙었던 이낙연 후보 역할이 좀 도와준다라면 결집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 같은데 아직도 그와 관련 뉴스가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지지율이 계속 고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호남 지지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정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더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 표심이 저기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에게 가는 흐름이 잡혔었어요. 이게 좀 저쪽하고 연동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어떤 조사들 ARS를 보면 이번 리얼미터도 그런데 20% 가까이 나오는 숫자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도 과거와 다르게 젊은 층이나 이런 측에 좀 이동이 스윙하는 표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낙연 대표가 좀 움직여주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자기 지지자들 만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낙연, 홍준표 같아요. 그렇죠. 자기 지지자들 만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못해 지금 홍준표 후보 지지했던 분이 이재명 후보를 오늘 지지한 분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근데 이게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어떤 적정한 시기에 좀 보기 좋은 모습으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돕는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겠죠. 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이제 30% 후반에서 40% 초반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그 지지율을 못 따라간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문재인 후 대통령 여전히 이제 촛불 힘이 남아 있곤 한데 이게 다 이례적인 경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집권 이제 5년 차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뭐 30이라는 숫자도 본 적이 없고 그렇죠. 이제 20이 이제 흔히 보는 숫자고 심지어 뭐 단단히도 나오는 상황인데 40이라는 이 견고한 힘이 있는데 결국 이제 저는 윤석열 이재명 둘 다 문재인이라는 존재를 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문 정서 그걸 기초로 해서 출발했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반문이라는 게 반문 정서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대선 승리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하거든요. 그게 반문을 넘어서 그 이상을 보여줘야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확실한 승리 이상의 승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있고 이재명 후보도 이를테면은 단임제 권력 구조 하에서는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하고 차별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고 코스예요. 그렇다면 자꾸 일각에서는 뭐 차별화를 주문하고 계시는데 차별화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문재인 정권 한 번 다 하자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현재 권력인 문재인 후보의 그 딛고 올라서는 담대함과 용기가 좀 필요하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래 권력에서 자기 등을 흔쾌히 내어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워낙 지지율이 공고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서 좀 주눅든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은 오히려 차별화를 보여줄 때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개선할 때 오롯이 문재인 현 대통령의 지지율을 받아 안는다면은 굉장한 탄력이 될 텐데 아직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진단을 합니다. 이제 그런 지적이 있는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2%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7%예요. 그러면 이미 그 틀을 갇혀 있다라는 틀을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이제 리얼미터가 좀 최저선인 것 같거든요. 32.1인데 최대선은 한 44까지 나오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서 저는 코로나 변수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높은 지지율이 최대 44까지 나오는 거는 좀 당위적인 지지의 흐름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쇄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 지지율은 조금 넘어선 느낌이고 이 당위적 지지율을 최대선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최대선을 넘어가는 순간은 아마 당선의 승기를 잡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꼭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로 우리 이현영 소장이 아주 재밌는 그 지점을 포착하셨는데 어저께도 이제 눈치 빠른 기자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패턴하고 완전 다른 결과가 뭐냐면은 어저께 이제 저희 발표 조사에서 그냥 뭐냐면은 이른바 국정평가 문재인 후보 자꾸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여당 후보 지지율이 어떻게 1이라도 더 나왔다, 이제 넘어섰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신호냐, 시그널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저도 이제 답은 좀 보류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비슷하게 나왔다 혹은 좀 앞서는 조짐도 보인다는 것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게 좋은 신호는 좋은 신호, 지금 나쁜 신호는 아니다. 이런 게 하나 나오면 또 영향을 그래서 그게 이제 미칩니다. 계속 나온다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은 받아들이고 이제 탄력은 받아가는 국면인데 저도 여와 관련해서 좀 입장을 어제 좀 보류를 했습니다. 좀 더 지켜볼 문제다. 그래서 이번 리얼미터 조사가 좀 약간 이제 여러 가지 특이하다고 봐서인지 이걸 또 녹음한 사람도 있나 보더라고요, 이 조사를. 그래서 어디 게시판에 올리고 그랬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서 어쨌든 이 ARS 조사는 약간 트위스트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봅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일단은 무산됐다. 뭐 개문 발차했으니까요. 자리는 비워놨다고 하지만 이랬을 때 지지율의 변동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김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하지 않았을 때. 또 지금 어쨌든 뭐 이 양반 저 양반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오늘은 김 전 비대위원장 입에서 조금 더 심한 말도 나왔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여부가 지지율의 변화에 대한 모멘텀으로 당장은 작용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 자체가 지지율 변화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김 위원장이 오셔서 자리를 잡고 전체적으로 이제 선거를 핸들링을 한다라면 좀 따박따박 묵직하게 좀 축적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김 위원장 합류 자체가 지지율 여부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합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잔잔한 걸 하는 사람이 아니고 큰 거 한 방을 주는 메가 이슈를 하나를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하나는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자꾸 엇나가는 발언을 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의 그 눈치는 듯한 발언들 있잖아요. 나 이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불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좀 화가 난 것 같고 상당히 지금 이 발언들을 보면은 밖에서 돕는다고 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게 상당히 눈치는 듯한 발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윤석열 후보의 선거 전략에 상당히 큰 차질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도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이 전략을 줄 사람까지 이렇게 손에 잡지 못하면은 결국은 선거 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김 전 비대위원장이 밖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않고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도 아마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들어가면 민주당이 또 가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상황 프레임 씌워가지고 아니 후보가 김종인이나 윤석열이나 대답하라. 뭐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네. 국민의힘은 좀 딜레마인 것 같기도 한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 부동산 민심. 일단은 이재명의 국토 보유세보다 윤석열의 종부세 폐지가 더 먹히는 것 같다.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 저희 YTN 조사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 적절하다 의견이 53% 나왔는데 지금 이제 종부세를 둘러싸고는 단순히 표면적인 여론의 그 기저에 이면에 숨어 있는 걸 좀 포착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2%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부동산 업계와 정부에서 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시각이 정면 충돌하는 게 뭐냐면은 업계에서는 이게 결국 이제 세입자들에게 책임이 이제 비용이 전가가 되면서 전월세 값 상승으로 또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데서 오는 또 두려움, 공포와 심지어 월세 포비아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입장에 따른 어떤 종부세 압박이 대상자만 보지 말고 연쇄 반응까지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 좀 먹히고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전월세제 상한선 제도가 도입이 되었기에 그런 건 과도한 우려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들 일반적인 그 입장에서는 과도한 어떤 그 부동산가 상승에 따른 종부세 그에 따른 그 피해가 특히 이제 조사를 보면 재밌는 조사가 있어요. 부동산가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가장 손해를 보는 계층
연령대가 어디냐면 20대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진짜 이 지점에 좀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좀 세심하게 좀 주목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선거에서 세금 문제를 건드리는 거는 플러스는 아니에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국토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거와 관련해서 지금 저도 이제 최근에 정성 조사를 좀 해봤는데 종부세 변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감이 있고 그리고 국토 보유세 신설 얘기를 했을 때 그 재난지원금 지급이 같이 메시지가 중복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도 주지 말고 세금도 걷지 마 이렇게 좀 여론이 형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 종부세 개편은 이해 대상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부세 개편을 또 지지하는 듯이 보이는 거는 이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들이 너무 여러 가지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자기가 알기 쉽게 그냥 만드는 거죠. 자기 이해에 맞게 쉽게 생각을 해서 세금을 걷지 마라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 언론의 역할도 큰 몫을 했다고 보는데 모든 언론이 종부세 폭탄, 세금 그쵸. 폭탄이라고 도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과연 폭탄인가? 시가 25억 원 서울의 아파트 한 채, 1가구 1주택. 종부세 50만 원이거든요. 25억짜리 갖고 있으면 50만 원 냅니다. 근데 2가구 3가구 이러면 갑자기 이제 높아지는 건데 네. 보통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25억짜리 아파트가 여러 가지 다 빼주고 하면 50만 원 정도의 세금인데 6천만 원, 7천만 원짜리 자동차 갖고 있으면 그만큼 세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동차세에다가는 폭탄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다 이게 폭탄이다 하니까 내가 집이 없어도 폭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왜냐하면 또 내가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가서 난 또 폭탄 만든 거 아닌가? 지금 언론이 과도하게 지금 폭탄론을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먹히는 거 있을 수도 있다. 어제 저희 이제 조사 결과를 모두 인용했던 곳이 경제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받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그 경제지 논리가 먹히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토 보유세 같은 경우는 또 갈라치기 프레임이 또 거기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기는 국민들을 갈라쳐서 소수의 어떤 그 뺏어서 더 대상 나눠준다. 정호 대상을 만듦으로써 네. 그런 거 아니냐인데 어쨌든 여기 관련해서는 그 국민들이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사실 같아요. 맞아요. 예. 지금 재산세 납부 시기고 지금 세금 관련한 고지가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게 다 합쳐져가지고 좀 그렇게 지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그래서 유권자들이 좀 현명히 좀 많이 살펴가지고 그쵸.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뭐 절을 한다든가 여러 차례 사과를 한다든가 스타일도 조금 양복도 이제 세미 정장으로 부드럽게 바꾼다거나 염색도 이렇게 한다거나 또 그 강한 사이다 이재명하고 좀 대비되는 눈물을 자주 보인다거나 좀 달라졌다. 역시 감성으로 좀 승부하는 거 아니냐? 뭐 비호감을 좀 줄이기 위한?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네. 변신을 한다는 게 그만큼 다가서겠다라고 하는 그 일환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를테면은 내가 이렇게 좀 나한테 이런 거부 반응이 있구나. 이제 뭐 여러 스탭들이나 안팎에서 좀 이런 요구들 주문에 충실히 이제 부응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정치인 당연히 또 변함으로써 이제 자기의 메시지를 좀 더 전달력을 높인다라든지 좀 대상자들에 대한 소구력을 높인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현상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어제 큰절은 저도 이제 방송 중에 긴급 연결하면서 큰절 장면이 나왔을 때 다들 현장에 있던 분들이 다들 놀랐었는데 예. 어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좀 그런 말도 심상찮게 나왔었고 오늘 또 일부 언론에서는 또 사죄 큰절 프레임이라는 그런 또 기사를 또 단독으로 사죄 큰절한 후보치고 당선된 데 없더라 이런 뭐 그런 것까지 좀 꼬아서 이렇게 냈던데 저는 뭐 그렇게 너무 과다해서 평가는 국민들이 할 몫이고 근데 최근 이제 민주당 선대위들의 쇄신 모습 그리고 후보의 변신 모습 그만큼 민주당에서 현상을 좀 절박하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선거는 이제 덩치 큰 놈이 아니라 절박한 놈이 먹는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그 모습인데 뭐 궁극적인 평가는 이제 국민들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변하고자 하는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은 좀
어수선하고 좀 뭐 주춤거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서야 선착의 효를 좀 누리는 거 아니냐. 좀 늦었지만 여기서 더 늦었으면 12월 초중 넘어가면 고착화될 우려가 그렇죠. 있어요. 네. 어째 지금 시기 판단에서는 좀 적절한 그 뭐 현명한 뭐 그렇게 좀 수가 아니냐. 좀 그렇게 평가하고 저도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지율이 약간 반등의 좀 기류가 보이는 게 그런 이제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그렇죠. 상당히 지금 시기를 따져봤을 때 좀 급하긴 하거든요. 이게 고착화되기 전에 이거를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진정성이 다가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집에도 이제 미운 7살이 갑자기 엄마 뭐 미안해요 뭐 밥 막 설거지하고 방 치우고 이러면 밉다가도 이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노력을 굉장히 지금 진정성 있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기존의 이미지는 조금 연성화시킨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염색하고 이런 거는 조금 또 강성으로 가는 이미지예요. 그 안에서도 미세적인 변화를 지금 추구하는 거는 유권자들의 변화에 맞춰서 지금 굉장히 그 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게 처음에 절을 했다고 한 저는 절한 거 이 경선 기간까지 포함하면 3번을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상당히 다급한데 당은 너무 안 움직이구나 이런 느낌을 또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지지율을 좀 변동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를 좀 만들 수 있다 이런 절실한 모습들이 좀 그렇게 좀 예.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것은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율이 어쨌든 앞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전히 정권 연장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앞서고 있다 이런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고 지금의 지지율도 윤석열이 더 높으나 세부적으로 외교를 누가 더 잘할 것 같냐, 경제를 누가 더 잘할 것 같냐, 사회복지를 누가 더 잘할 것 같냐 하면은 계속해서 이거는 윤석열을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윤석열 후보는 평가 근거가 없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검찰 수사, 막 경제 사범은 잘 잡았지 몰라도 경제 문제 해결에 또 무슨 평가의 근거가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뭐 도지사를 하시면서 이래저래 보여줬던 게 있고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좀 방향을 좀 선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선거 캠페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강점을 소구해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판단 기준으로 작동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기본 펀더먼털이 굉장히 좀 강하신 분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사 초반에 바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그런 리더십 추진력. 코로나 상황이 난세에서 이재명의 어떤 돌파형 리더십, 문제 해결형 리더십이 처음에 이제 선풍적인 방향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좀 실종이 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그것도 좀 리셋해서 소구한다라면 그 강론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각 분야별의 어떤 영역별 또 평가와 그 리더십이 소구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지지율이 좀 의미 있는 반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코멘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최근에 어디 조사를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 부분을 좀 뒤로 보는 그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게는 차라리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여론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 속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결국 능력 부분이 될 건데 이재명 후보는 성과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상당히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진짜로 표심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뭔가가 조금 2%가 부족하니까 지지율이 지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윤석열 후보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최근 이제 이번 주간 조사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능력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자신감을 갖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지금 지지율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하나만 하고 마치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후보 지지 상승에? 그 저희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크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어쨌든 그 이제 1%라도 모은다는 그런 속에서 저쪽도 아마 뭔가 또 진짜 합당의 시너지를 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 연대 전술 속에서는 그래도 도움은 될 거라고. 근데 이런 조사는 조사 당시에는 사실 네. 안 나타나죠. 그리고 결과물로 봤을 때 그렇죠. 이제 그때서야 이제 나오는 게 지금 여론조사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보지도 않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답변이나 그 과다한 해석은 좀 건물이다. 그 말씀 한마디 보태고 싶습니다. 네. 양당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는 심상정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양당 후보가 결정되니까 반토막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각자 지지율을 다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네, 원래 겁니까? 자리 돌아가고 이 두 후보들이 새로운 인물이었으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 이미 알고 있고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리로 다시 가는 거죠. 예. 반등은 없다. 뭐큰 반등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진짜 예. 사표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심리 굉장히 커요. 아. 네. 근데 심상정 후보야 뭐 완주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안철수 후보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국민의힘과의 합당이라든가 후보가 아니라. 근데 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국민의당이.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지렛대 삼아서 계속 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그리고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